데이터 분석 단계는 빅데이터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이죠. 그런데 이 단계를 어떤 개인의 역량으로만 진행하게 된다면 이는 그 과학이 될 수가 없고요. 더욱더 엔지니어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분석 방법과 절차가 체계화된 방법론에 기반한 빅데이터 분석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모듈에서는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야기, 어떻게 또 데이터를 시각화할 거냐, 또 그 기계학습과 그 딥러닝에 대해서 좀 다양한 주제로 이 분석 단계를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데이터 애널라이징 단계는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한 이해, 분석용 데이터셋 준비, 테스트 데이터 셋 준비, 비정형 데이터 분석, 정형 데이터 분석, 개발된 그 모형의 평가 등 총 한 7개 태스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그 비정형 데이터 분석은 단독으로 수행되기도 하지만 결과물들이 그 정형 데이터와 이 결합해서 분석 모형에 활용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분석 도구나 그 분석용 그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하여 모델을 구현하게 되는데 그 시스템 그 디벨로핑 단계에서 이를 시스템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모델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통 이 스텝 혹은 이 태스크들은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그런 영역일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 시스템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모델에 구현된 그 알고리즘은 그 모델 평가 기준에 따라서 선정되고 적용되어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앙상블이라든지 이와 같은 모델은 복잡도가 높아서 보고서에 설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모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전반적인 내용이나 그 디스크립션은 전부 다 있어야 됩니다만 좀 설명하는 차원에서 복잡도가 좀 낮은 그 유사한 모델, 예를 들어서 랜덤 포레스트와 같은 모형은 디시전 트리로 좀 진행을 해준다든지 하면서 보고서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통계 모델을 넘어서 기계학습과 딥러닝에 대한 니즈가 점차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관련 기술이나 구현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그 프레임워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그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네 단계로 나누어서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 첫 번째가 그 기술적 분석인 디스크립티브 애널리시스입니다. 데이터를 탐색해서 데이터에서 발생한 사건이 무엇인지 관찰하는 이 분석 단계가 되겠죠. 두 번째는 그 진단 분석이라고 하는 이 다이그노스틱 애널리시스입니다. 데이터 분석에서 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찾는 단계가 될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보통 요 단계까지가 이제 그 주로 데이터 분석의 진행했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이 빅데이터 분석은 요 세 번째 단계부터가 그 의미성을 더 크게 갖습니다. 세 번째 단계의 이 예측 분석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 건지를 예측하자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빅데이터 분석에서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분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 마지막 단계에 있는 이 최적화는 분석 결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최적화 솔루션으로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예측에 대한 예측 이렇게도 또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난이도가 좀 높다 보니 주변에서 그 많은
사례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이 예측 분석과 이 최적화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의미 있는 도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도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거는 이 빅데이터 분석은 이 두 가지를 해야지 빅데이터 분석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의미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의미가 없으면 바로 그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 즉 디스크립티브 애널리시스와 다이그노스틱 애널리시스 단계로서도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그 과제로서의 충분한 의미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리딕티브 애널리시스나 혹은 프리스크립티브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이 단계까지 갈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그 비즈니스 니즈가 있다라고 한다면 빅데이터 분석은 도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이나 기법 방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제가 도전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걸 단계로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 그러면 가장 낮은 단계 수준이 좀 이렇게 미친 단계를 디스크립티브 애널리시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높은 거를 뭐 프리스크립티브 애널리시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약간 좀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성격에 따라서 디스크립티브, 즉 기술 분석만으로서 충분한 인사이트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어떤 진단 분석, 다이그노스틱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또 의미 있는 어떤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빅데이터의 중요한 분석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뭐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게 더 저차원이고 어떤 게 더 고차원이다 이렇게 정의 내려놓고 접근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어떨 때는 디스크립티브 혹은 뭐 다이그노스틱 애널리시스까지 하는 거고요. 근데 뭐 예측을 좀 필요로 한다 혹은 최적화 모형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든지 예측의 예측을 한다든지 예측의 어떤 그 대응책을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는 바로 프리스크립티브 애널리시스 혹은 프리딕티브 애널리시스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거의 뭐 닉네임처럼 쓰고 있는 것이 이제 그 프리딕티브 애널리시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기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네 개의 단계를 어떤 그 1차원에서부터 4차원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분석을 하는 그런 그 단계로 보시면 이해가 좀 더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그 모든 분석 과정을 도식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암묵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이 그 방법론의 그 태스크와 스텝을 연결하고요. 각 프로세스를 상세하게 그 설명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에 대한 통계적 해석이 어떤 전문적인 식견의 그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그 조직에서 공유되는 지식까지는 기술되어 분석 업무에 활용되는 것이 방법론을 적용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본 슬라이드에서는 각 그 스텝 간의 어떤 그 복잡한 패스를 간소화해 표현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되는 그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에서는 명확하고 상세한 그 작성을 통해서 그 단계별로 진행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어떤 그 선후 관계가 그렇게 중요성을 뭐 띌 수도 있으면 안 띄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그 어떤 태스크나 스텝에 대한 그 어떤 선후 관계를 좀 그려놓는 것이 그래도 처음에 이해할 때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석 단계는 그 태스크와 스텝이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고 있고요. 이를 그 적절하게 그 조합을 통해서 이제 그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데요. 지금 이 슬라이드가 한 사례가 될 것 같은데 그 분석 단계를 이 시스템으로 구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분석 단계의 그 태스크와 그 스텝의 그
그 선택을 돕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분석 단계를 시스템화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분석의 모든 단계를 이렇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태스크와 스텝으로 선택해 가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닐 수도 물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영역을 정해놓고 이렇게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면 초보자들은 뭐 이용하기 쉬울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뒷 슬라이드에서 좀 더 그런 사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적용될 수 있는 알고리즘과 관련 예시를 방법론에서 제공하는 것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도학습을 이용해서 그 예측 모델을 구현하고자 할 경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회귀나 뭐 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이제 선택하게 될 텐데 그 전에 그 이게 이제 지도학습이다. 또 그게 선택되게 되면 이것이 이제 프리딕션이다, 뭐 포캐스팅이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회귀 모형 혹은 클래시피케이션 모형이다 이런 것들 이제 선택하게 되면 그 모형에 맞는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이제 이렇게 쭉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내가 요번에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알고리즘에 맞는 그 스켈레톤 코드들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스켈레톤 코드들을 뭐 예를 들어서 R 같으면 R 스튜디오, 뭐 파이썬 같으면 뭐 주피터 노트북에다가 이렇게 컷 앤 페이스트로 갖다 놓고 그 코드를 이제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코드의 표준화까지도 서로 연결될 수도 있는 그런 그 방법론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장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알고리즘을 이렇게 다 구현해 내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기간이 필요하고 어쩌면 좀 뭐 힘들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이렇게 방법론을 발전시키면서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그 코드를 만들다 보면 이렇게 짧게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표준화된 코드를 사용하다 보면 뭐 그게 역시 뭐 짧게 하면 뭐 몇 줄로 안 되는 코드를 뭐 10줄, 20줄 막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좀 사용을 좀 꺼리든지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방법론상의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는 참 그 최적화된 이런 그 코드 체계, 그다음 표준화된 코드 체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 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R에 대해서 먼저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그 r4stats.com 사이트에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이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뭐 엑셀이 가장 높겠죠. 가장 오래된 그 데이터 분석 그 도구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엑셀은 그 뭐 빅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R이 이제 그 두 번째로 이렇게 사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참 의미 있는 그 조사인 것 같습니다. 엑셀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용층이 많기 때문에 뭐 70% 이상의 이런 활용도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요. 이 R이라고 하는 이 언어가 이 사용 빈도가 이 높은 것은 이거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R 자체가 그렇게 뭐 프렌들리하다 혹은 사용하기에 용이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통계를 기반으로 한 그 데이터 분석 도구인데 이것이 이제 그 이런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야후, 아마존, 뭐 국내에서는 뭐 포스코, 삼성, LG 뭐 대중소 기업을 다 떠나서 주요한 그 데이터 분석 도구로서 이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나타나는 또 현상 중에 하나가 이 파이썬의 그 확대입니다. 파이썬은 그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뭐 통계를 위해서 처음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시스템 그 유지 관리 이런 측면에서 사용하는 스크립트 언어였던 거죠. 그렇지만 문법 자체가 상당히 그 깨끗하고 그 다음에 배우기 쉽고 이런 그 언어로만 인식됐던 이 파이썬이
이제 그 다양한 패키지의 도입을 통해서 이제 그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R과 같은 위치 혹은 R을 앞으로 능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썬의 그 발전 방향도 상당히 주목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슬라이드는 몇 년 전 스펙트럼에서 조사한 프로그램 언어의 그 사용 비율입니다. 프로그램 언어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자바나 C 뭐 이와 같은 그 3세대 언어, 즉 3GL이라고 하는 이런 언어들이 프로그램 언어에서 뭐 수위에 차지하는 것은 뭐 맞겠죠.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나름대로 검증받은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R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그 특수한 그 프로그램 언어인데요. 이것이 그 수위에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그 순위에 올라가는 그 정도가 다른 언어에 상당히 그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도 R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입장에서도 좀 놀라고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역시 뭐 같은 순위가 되겠죠. C나 자바나 C++는 순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역시 R이 이렇게 5위까지 올라와 있는 것 역시 그 의미성을 갖고 놀랍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본 과정의 그 뒷부분에서 이 데이터 분석 도구로서의 R의 어떤 기본 문법에 대해서는 저랑 좀 얘기를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데이터 분석 도구인 그 R은 이 크랜 사이트를 통해서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료라고 하는 거 하고요. 이 오픈소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무료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뭐 자유스럽게 뭐 프리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유롭게 그 소스를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소스를 붙여가면서 이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오픈소스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책에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책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일정 정도의 그 노출이 됐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그 개발된 소스를 오픈하라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서 내가 개발된 소스가 오픈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 라이선스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뭐 이 기업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프리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오픈 소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기업에서 쓰려고 하면 그 정책에 대한 어떤 법적인 검토 이런 것들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R 스튜디오는 이 R을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 통합 개발 환경인데요. 이 또한 그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리눅스나 맥 OS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등 다양한 OS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또 이 R은 이 오픈 소스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트러블 슈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참 용이하죠. 상업용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 기업에서 제공한 기업에서 그걸 수정해주지 못한다면 계속 뒤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만 이 오픈 소스는 뭐 예를 들어서 문제를 지금 제기했을 때 바로 그 트러블 슈팅이 이렇게 되는 그런 그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거기 또 큰 문제점도 있겠죠. 그만큼 표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 또 최적화에 대한 퀘스천 이런 것들은 이제 오픈 소스가 가져야 되는 어떤 한계점입니다만, 하여튼 최근의 추세가 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활용과 적용이기 때문에 역시 R도 그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이용하는 도구로서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도 물론 이 오픈 소스 라이선스 정책에 따르고 있는 그런 그 데이터 분석 언어입니다. 구글 트렌드를 우리가 이제 많이 검색들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대표적인 데이터 분석 도구를 꼽는다면 뭐 역시 그 세스나 뭐 SPS, 뭐 스테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꼽을 수가 있겠죠. 뭐 또 이뷰즈도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하여튼 그 다른 것들은 좀 차치를 하고요. SPSS나 세스나 R을 이 구글 트렌드에서 이 검색을 해보면 2010년 이후에 R의 관심도가 뭐 급격히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좀 그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한 뭐 10년 전 뭐 이렇게만 올라가더라도 논문에서 이제 그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이제 R로 이렇게 그 통계 처리를 하게 되면 이 SPSS나 SES로 이제 검증을 하는 그런 그 어떤 해프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서는 이제 뭐 굳이 그렇게 하는 뭐 그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 R로 나온 그 결과값들 통계량은 그대로 인정해 주고 있고요. 어쩌면 뭐 어느 뭐 곳에서는 뭐 권장도 하고 있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참 그 R 언어의 그 위상에 어떤 그 실감을 하게 됩니다. R은 그 현재 그 14,000개가 넘는 엄청난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R이 빅데이터 분석에 그 활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패키지들을 뭐 검색하기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어렵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크랜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걸 태스크별로 잘 구분해서 정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OS별로 이 다운로드를 쉽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R 언어의 특징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R은 그 베이스 시스템하고 이제 이런 다양한 아까 얘기했던 14,000개가 넘는 이런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기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상당히 빠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또 거기에 또 한계가 있는 게 이 메모리가 이제 상당히 커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작게 되면 메모리와 하드디스크의 그 수압 문제 때문에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객체 지향의 그 언어라고 하고 있고요. 함수형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좀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이 R이 사용하기 상당히 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만 기존의 그 3GL 언어에 좀 익숙했던 사용자라고 한다면 조금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은 언어로 느껴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또 함수형 언어가 이렇게 일반화되지 않은 그런 그 상태에서 함수형 언어를 활용한다는 것이 기존의 개발자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R은 다양한 그 시각화 도구들을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하나 그 자바나 뭐 C# 등과 같은 기존의 그 3세대 언어 3GL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언어와도 연동이 용이한 API들을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픈 소스의 그 특성상 이 커뮤니티 활동이 아주 원활하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문제를 아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 경우 뭐 한두 개의 그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는 일인데 R에서는 이러한 그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들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캐럿 패키지와 같이 이렇게 적용하고 싶은 알고리즘들을 이렇게 그 텍스트의 어떤 벡터 형태로만 이렇게 나열을 해주고요. 이걸 그 트레인 함수에 넘겨서 이제 그 파라메타 설정을 좀 하게 되면요. 바로 그 아까 그 벡터로 넘겨주는 그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다 학습을 시켜서 이 컨퓨전 매트릭스로 넘겨줘서 평가를 쉽게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그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모든 그 알고리즘들을 다 선택해 가면서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그걸 비교하는 그런 것들을 함수 뭐 몇 개로 다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상당히 그 데이터 분석의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빅데이터 분석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또 시각화입니다. 복잡한 그 수학적 계산이나 통계량보다 한 장의 그 시각화 결과물이 더 큰 의미의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데이터 분석에서 이야기하는 시각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보 시스템을 개발할 때 이야기되는 그 UI나 그 UX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UI라고 하는 것은 유저 인터페이스죠. 시각화 그 컴포넌트를 어떻게 나열할 거냐, 뭐 그다음에 어떻게 뭐 컬러링을 할 거냐, 모양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에 이제 그 의미성이 있다고 한다면 UX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죠. 사용자 경험에 기반한 어떤 그 화면 설계, 뭐 워크플로우 디자인,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데이터 분석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UI나 UX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고 거기에 어떤 스토리를 집어넣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시각화에 어떤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느냐, 이런 요소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각화, 즉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시스템 개발에서 쓸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UI, UX 측면으로서 이제 그 단어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에서는 데이터의 시각화라고 하는 측면을 UI, UX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지금 슬라이드에서 얘기하는 이제 비주얼 폼이다 이렇게 이제 추격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 그래프의 목적이 뭐냐, 또 이 그래프에 담고 있는 이 스토리, 즉 뭐 컨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시각화를 데이터 분석에서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그 시각화가 잘 돼 있는 좀 오래된 그 시각화 결과물이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나폴레옹의 그 러시아 원정 내용을 그 시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뭐 맨 좌측에서 이제 그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가기 위해서 이제 소집해서 출군할 때 그 병력 수를 이제 그 그래프에 이제 폭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먼 거리죠. 먼 거리를 가면서 이게 점점 그 그래프에 이제 폭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좀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줄어드는 그 이유가 병사들이 먼 거리다 보니까 이동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병사를 한다든지 뭐 사고사를 한다든지 하면서 자꾸 이렇게 줄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러시아 즉 모스크바에 도착을 해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만 바로 그 철군을 하게 되죠, 러시아군들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나폴레옹은 다시 회군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다시 그 계절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병사들이 자꾸 이렇게 병사를 하게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그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은 외형적으로는 성공이었습니다만 수많은 병사의 손실로 결론은 이제 그 나폴레옹의 패망을 이루는 그 어떤 계기가 되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큰 장편 소설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 나폴레옹 사후에 건축학자가 그린 이 그림 하나가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의 전체를 다 표현해 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시각화의 그 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그 나이팅게일의 그 로즈 다이어그램입니다. 나이팅게일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백의의 천사가 맞고요. 백의의 천사인 그 나이팅게일이 크림 전쟁이 일어났을 때 후방에서 치료받고 있는 군인 그 병사들의 그 사망하는 과정의 그 수치를 그 월별로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뭐 총상으로 이제 그 사망한 병사들도 있고요. 그 부상한 병사들이 후방에 와서 치료받다가 이렇게 그 죽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회색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뭐 그 우측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총상 맞아서 사망하는 그 병사보다 이 후방에서 치료받다 그 침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그 오염되고 이렇게 열악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치료받다가 군인들이 이렇게 사망하는 그 수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만약 이와 같은 내용을 뭐 이렇게 문서나 혹은 뭐 구두로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 전장 상황이기 때문에 전달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나이팅게일이 그린 이 로즈 다이어그램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보고받은 그 헤드쿼터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HQ에서 이제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전장에 가서 다시 조사를 했더니 그 사망한 병사 수가 확 주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시각화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빅데이터 혹은 그 수치 뭐 이런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수치 제공이 뭐 정확한 건 맞죠. 정확한 건 맞습니다만 그것만이 어떤 그 의미 전달을 정확히 하고 있다. 또 어떤 인사이트를 발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화 혹은 수치 혹은 통계량 이런 것들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서 의미 있는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 BI 도구에서 이 맵을 활용하거나 혹은 또 기업 정보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그 맵을 이용해서 UI를 구현하는 것이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기간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파워포인트나 이런 뭐 도구에 컬러링을 이용해서 지도를 그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지도에 어떤 변화를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많은 기술적인 혹은 금전적인 이런 그 비용을 요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아래는 이 ggplot나 이 maps라고 하는 이 패키지들이 있고요. 물론 파이썬에도 유사한 도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또 패키지들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맵 데이터를 가져다가 그걸 이렇게 그 그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maps라든지 ggplot라든지 이런 패키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시각화를 하게 되면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또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다양한 그 그래프 도구를 이용해서 시각화를 하게 됨으로써 이 R이 아주 다양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일부 대학에서는 뭐 응용미술의 이 R의 그 패키지들을 활용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기존의 그 지도를 이용해서 이 표현하는 방법은 이 전달력이 꽤 높거든요. 그럴 때 이거를 전부 다 그 어떤 전문 패키지 혹은 아까 얘기했던 그 BI를 하기 위한 그 전문 도구를 활용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R이나 이런 파이썬을 이용해서 시각화한다고 한다면 좀 저렴한 비용에 의미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것도 좀 재미있는 그 시각화에서 좀 이야기되는 데이터인데요. 이거는 그 예일 대학교의 그 앤스콤비 그 통계학 교수님이 만든 어떤 인위적인 데이터셋입니다. 먼저 그 화면에 있는 X1, Y1 이라고 하는 하나의 데이터셋하고요. 또 X2, Y2라고 하는 셋, X3, Y3, X4, Y4라고 하는 데이터셋 4개를 좀 보시면 일단 수치만 좀 보시게 되면 그것이 같은 수치다라고 보긴 좀 어렵겠죠.
뭐 이것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수치의 나열로 봐서는 분명히 이게 뭐 같은 데이터셋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러면 그 X1, Y1, X2, Y2, 그 다음에 X3, Y3, X4, Y4 이게 네 종류가 있는 데이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뭐 R이든 세스든 파이썬이든 이용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균, 분산 이런 것들 또 뭐 상관관계 혹은 뭐 선형 모형을 돌렸을 때 그 선형 회귀 개수를 계산해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면 저 위의 수치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통계량만 보게 되면 또 어떤 착각을 하게 될까요? 이 데이터셋 4개는 동일한 데이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그 통계량이 같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이건 또 다른 얘기가 된다는 거죠. 앤스콤비 교수의 그 데이터셋을 이렇게 X와 Y라고 하는 이 2디멘전으로 이 3포도, 즉 스캐터를 그려보게 되면요. 첫 번째 데이터셋과 두 번째 데이터셋은 다른 데이터셋이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세 번째와 네 번째도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선형 모형으로서 이렇게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통계량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참 이 자체로만 보면 선형으로 참 인식하기는 어렵거든요. 비선형이든지 혹은 세그멘테이션을 하든지 혹은 X나 Y의 축의 그 값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건 두 데이터를 같게 볼 수가 없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세 번째나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아웃라이어든지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은 지금 보면은 데이터의 셋, 통계량, 시각화 이것이 각각 그 자체만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을 이 세 개가 같이 보여졌을 때 정확한 그 데이터가 갖는 그 의미성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수치에만 의존한다든지 또 너무 통계량에만 의지하는 것보다는 이런 시각화 도구 또 뭐 너무 또 시각화에만 의지하는 것도 결코 좋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시각화, 통계량, 수치 그 자체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데이터를 이해하고 모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떤 그 추구하는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네요. 데이터의 그 시각화하는 부분을 좀 세분화해 보면요. 어떤 시간의 그 흐름을 표현해주는 그 시간 시각화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때 이제 사용하는 이제 그래프들은 지금 그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그 도구들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분포를 시각화하기 위한 그 분포 시각화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변수 간의 어떤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어떤 관계 시각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변수 간 클래스 간의 어떤 비교를 위한 비교 시각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도나 이런 그 맵을 활용하는 공간 시각화. 그 다음에 이제 시간과 공간을 같이 보는 시공간 시각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그 시각화 구분에서 분포 시각화에 해당되는 그 트리맵입니다. X와 Y의 그 차원을 갖고 있는 2차원의 데이터를 시각화하였는데요. 자세히 보면 그 색상 혹은 면적 등을 이용해서 이 다차원으로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평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X축, Y축에서 이제 보통 2차원만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 표현되는 그 데이터의 그 시각화 요소들로 쓸 수 있는 그 색상이나 면적 등을 이용해서 차원을 늘리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뭐 색상 그러면 한 차원이 더 늘어나는 거고 면적 그러면 또 한 차원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평면이지만 4차원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차원을 늘려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인간은 뭐 보통 우리가 이제 3차원까지를 해석할 수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걸 5차원, 6차원, 뭐 10차원 이렇게 늘리면 뭐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표현이지 그거를 다시 해석한다든지 이렇게 의미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적정한 단계의 그 차원 확대 혹은 차원 축소도 또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각화에서. 그래서 차원 축소 확대를 통해서 의사 전달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렇게 차원을 조절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서의 그 시각화라고 하는 부분은 데이터의 시각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의 시각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그 빅데이터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각화는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영역이 바로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빅데이터에서 말하는 시각화는 데이터의 시각화와 이 정보의 시각화 이 두 가지 영역에 좀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인포그래픽 쪽의 그 시각화는 어떻게 보면 그 좀 특별히 어떤 데이터를 강조하기 위해서 또 그 어떤 데이터의 전달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그 시각화를 좀 왜곡시키고 좀 변형시키고 그런 측면의 그 부분을 인포그래픽이라고 얘기한다면 빅데이터 분석에서 뭐 쓰지 마라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만 되도록이면은 그렇게 왜곡시킨다고 하는 것은 데이터 분석에서는 좀 지양해야 될 영역인 것 같고요. 정확한 그 데이터 전달을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의 시각화 혹은 정보의 시각화라고 하는 측면으로서의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좀 무게중심을 두고 시각화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에서 많이 그 이야기되고 있는 기계학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머신러닝을 여러 학자들이 정의하고 있지만 이 탐 교수님이 정의가 그래도 가장 적절하다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 이와의 그 상호작용으로부터 획득된 경험적 데이터 D를 바탕으로 모델 M을 자동으로 구성하여 스스로 성능 P를 향상시키는 시스템으로 정의를 해놓고 있는데요. 조금 어렵죠. 여기서 지금 중요한 키워드는 E라고 하는 이 환경, 그 다음에 거기서 만들어지는 데이터 D,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모형 M이 구성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스스로 성능 P를 향상시킨다고 하는 이 EDMP라고 하는 요 세 가지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위키피디아에서 정의 내리기는 컴퓨터가 경험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그 행동을 진화시키는 알고리즘의 설계와 개발을 다루는 과학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머신러닝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파퓰러하게 인정받고 있는 것이 이 탐 교수님의 정의입니다. 지금까지의 그 어떤 문제 영역을 풀기 위해서는 그 문제 영역을 그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필요했고요.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은 그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 데이터의 어떤 결과값이 이제 리절트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기존의 그 어떤 패턴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머신러닝은 좀 컨셉을 다리하게 됩니다. 일단 그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데이터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값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물론 결과값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데이터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하여튼 데이터와 결과값, 즉 레이블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합성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정확한 표현은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행이 아니라 일단 그 합성된다. 이 신더시스가 아마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합성됨으로써
새로운 프로그래밍이 만들어지고 바로 이 그 프로그래밍을 우리는 딥러닝의 어떤 결과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파라미터를 찾아내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만 우리가 그걸 이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제 통칭한다면 데이터와 그 결과값인 레이블이 들어와서 합성됐을 때 그 프로그래밍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머신러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이 머신러닝이 이렇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모든 것들을 다 프로그래밍 한다라고 하면 뭐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그 스팟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자율주행차 같은 건데요. 이런 것들을 뭐 모두 다 프로그래밍해서 그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도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에 의해서 또 그 벌어지는 상황을 계속 학습함으로써 나중에는 의미 있는 어떤 그 자율주행차가 된다라고 하는 그 컨셉 자체는 빅데이터에서 얘기하고 있는 머신러닝에 아주 딱 적합한 그런 그 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머신러닝에 앞서서 최근 그 매스컴을 통해서 그 많이 알려진 그 인공지능, 즉 AI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역사가 꽤 많이 그 올라갑니다. 뭐 한 50년 정도 뭐 이렇게 5, 60년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당시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그 ANN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이거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이죠. 이거 인간의 뇌 세포인 그 뉴런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시키고 그걸 인공으로 표현했다라고 해서 이제 ANN이라고 하는데 이때 그 기반 기술이 됐던 것이 이제 이 단일한 그 뉴런을 구현한 그 퍼셉트론입니다. 그 뇌 신경을 모방해서 구현해서 당시에 그 상당히 그 스팟라이트를 좀 받았던 거죠. 그런데 얘가 그 이 알고리즘 자체가 뭐 AND나 그 OR와 같은 이런 선형적인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 XOR라고 하는 이런 그 논리 게이트는 이게 풀지를 못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이 퍼셉트론을 다층으로 연결하고 여러 개 연결하면 이제 풀 수는 있었습니다만 당시에는 이제 컴퓨팅 파워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기술적으로 더 들어가면 이제 뭐 백프로파게이션이나 이런 등등의 어떤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AI가 이제 다시 침체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ANN 기반으로 한 그 인공지능은 이제 큰 의미성을 못 갖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됩니다. 이때 그 80년대, 90년대를 넘어서 2000년대 초까지에 이제 그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개 그 붐을 일으키게 되는데 원래 기계학습 이전에 보면 그 통계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통계에 기반하는 어떤 그 학습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좀 더 엔지니어링 속에 친화적으로 이제 연결되면서 이것이 이제 확대 재생되고 이제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되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업무에 사용했던 디시전 툴이라든지 뭐 앙상블이라든지 뭐 부스팅이라든지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지 이런 그 다양한 기계학습 알고리즘들이 이제 구현되었고요. 이제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동안 그 별반 그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이 뉴럴 네트워크가 이 컴퓨팅 파워, 특히 이제 GPU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이제 신경망의 레이어를 그동안은 이제 뭐 이렇게 깊게 쌓지 못했는데 이걸 상당히 깊게 쌓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그 ANN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최근에 이걸 딥러닝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게 되는데요. 이 딥러닝을 통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이제 풀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를 풀어내게 되는 이 뉴럴 네트워크에 괄목할 만한 어떤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표적인 표출이 아마 알파고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뭐 특수한 몇몇 그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공상 과학의
그 하나의 그 요소로만 그 인식됐던 것이 알파고 이후에 그 전후죠. 그러니까 다양한 패키지나 알고리즘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보면 누구나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머신러닝에서 그 학습시키는 그 방법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요. 요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네 가지가 이제 많이 학습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뭐 감독 학습이라고도 이제 번역되고 있고요. 지도 학습이다 이렇게도 번역되고 있는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아까 그 머신러닝의 컨셉을 얘기할 때 데이터와 레이블을 얘기했는데요. 바로 이 레이블을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거를 바로 학습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 필요로 하는 출력 그 함수, 그 사상 함수라고 얘기하는데 그 함수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레이블과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서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구현하는 그런 그 형태를 우리는 슈퍼바이즈 러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데이터는 있는데 레이블이 없는 겁니다. 뭐 목적성을 갖고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래 뭐 만들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렇게 레이블을 갖고 있지 않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의 패턴을 찾아내는 이 과정을 우리는 언슈퍼바이즈 러닝, 비감독 학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강화 학습입니다. 알고리즘 자체의 복잡성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에이전트가 그 액션을 했을 때 거기에 결과에 대해서 리워드 혹은 뭐 페널티를 이렇게 부여함으로써 학습을 시키는 방법인 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슈퍼바이즈 러닝과 언슈퍼바이즈 러닝과는 또 별도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이 강화 학습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좀 많은 연구가 더 필요하고요. 뭐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실용적으로 들어가는 데는 조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그런 그 학습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그 세미 그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레이블이 그 있는 그 작은 표본을 기초로 해서 레이블이 그 주어지지 않은 그 대다수의 그 데이터에서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네 가지 방법 중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역시 슈퍼바이즈 러닝과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고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그리고 뭐 딥러닝 이런 것들을 이용한 사례는 주변에서 대단히 많이 최근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이런 문제들은 프로그램을 잘 작성해서 로직으로 이제 구현하는 거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구글의 무인 자동차 혹은 뭐 악성 코드 탐지라든지 카드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FDS라든지 뭐 음성 인식, 작곡, 영화 시나리오, 뭐 경기의 그 예측이라든지 뭐 경기에서 쓰는 심판이라든지 부도 예측이라든지 퇴직자 예측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로직으로 구현하려고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뭐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슬라이드에 이런 내용들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많은 그 노력과 필요로 하는 알고리즘들이 대단히 복잡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좀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풀자는 겁니다. 또 그런 그 성공 사례들을 많이 내고 있고요. 이걸 우리는 기계학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딥러닝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계학습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어떤 만능키로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현 시점에서는
좀 착각일 수가 있고요. 어떤 의미 있는 곳에서 이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이나 뭐 이런 기법이나 방법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있는 것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이것이 더 발전해서 정말 그 인간사의 거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뭐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의 바람일 수도 있고 투비일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것이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다라고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풀어낼 수 있는 만능 키가 딥러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은 무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사례들은 많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딥러닝을 이용하는 부분인데, CNN입니다. 즉 이미지를 인식하는 그런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이미지를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색감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그것이 이제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것, 디스토션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 눈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기계는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뭐 약간의 각도만 틀어줘도 전혀 다른 걸로 인식하게 되고요. 한 그림을 다른 각도에서 촬영하게 되더라도 역시 다른 물건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CNN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써서 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들게 되면 인간이 어떤 정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이제 달인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달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오류 자체가 통계적으로 한 5%의 오류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CNN을 이용해서 이 클래시피케이션 모형을 돌려보면 물론 최적화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만 3% 이내로 툭 떨어져 있습니다. 결론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어떤 분류의 정도를 대체할 수 있게끔 이 딥러닝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계속 지금 딥러닝 이렇게 말하는 이 딥러닝과 또 상충되는 러닝, 쉘로우 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과거에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부를 때는 그 컨셉 자체가 쉘로우 러닝이에요.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를 보통 하나를 갖고 있고요. 인풋과 아웃풋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히든 레이어가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쉘로우 러닝이다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이 딥러닝은 바로 그 히든 레이어를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 예를 들어서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까지 늘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좀 풀지 못했던 이런 문제들을 이제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딥러닝을 하게 되면 아까 이 레이어를 이제 여러 개 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여러 개 둘 때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아키텍처가 현재는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 인공지능, 이것이 같은 공식처럼 이렇게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만 그 각각은 다 의미성이 있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패스,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딥러닝으로 구현된 그 모형이 가장 인공지능을 구현해 줄 수 있는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 하면 그게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기술들이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 말고도 더 좋은 알고리즘이 쓰일 수도 있고요. 딥러닝도 또 다르게 쉘로우 러닝도 구현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온다거나 또 쉘로우 러닝도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딥러닝, 그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관계는 여러분들이 그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가 되겠죠. 딥러닝의 사례가 될 거고요. 이미지 제너레이션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유명 화가의 그림을 학습을 시키게 되면요. 그리고 이제 화풍이라고 하죠. 그 화풍을 학습을 하게 된 이후에, 여러분들이 찍은 DSLR이나 혹은 미러리스의 사진을 집어넣게 되면
그 학습된 결과대로 그 이미지가 변형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이런 그 이슈도 앞으로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변형된 이 사진의 그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고우의 작품을 갖고 이렇게 그 학습이 됐다라고 하면 고우의 그 카피라이트가 있는 거냐? 아니면 뭐 이 딥러닝을 구현한 사람이 있는 거냐 등등 이런 어떤 사회적 그 합의나 이슈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역시 재밌는 부분이겠죠. 고우의 작품을 학습시켰더니 이미지를 넣으면 그게 고우의 작품처럼 되더라라고 하는 재밌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사례도 그 재미있는 사례가 될 것 같네요. 그 내추럴 센텐스 제너레이션입니다. 아직은 그 한글의 좀 문제, 그 다음에 이 문장을 구성하는 제너레이션하는 것에 대한 완벽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의미 있는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집어넣게 되면요, 그 사진에 맞게끔 그 문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은 뭐 Q&A로도 연결될 수가 있고 FAQ로도 연결될 수가 있고요. 만약 완성도만 높다고 한다면 그 활용도는 뭐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또 이와 같은 그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는 부분은 뭐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뭐 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그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는 딥러닝의 응용 분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금융 쪽에서 딥러닝이나 인공지능의 도입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이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뭐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그 펀드 매니저나 이 파이낸셜 쪽의 전문가들도 뭐 어차피 사람일 수밖에 없으니까 일정 시간은 자야 되고 일정 시간은 휴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본인의 그 업무에 따라서 이제 이런 분석 펀드 매니저나 이 파이낸셜 쪽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의 상당 부분을 이 로봇이 대신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이 저녁에 쉬어야 될 시간에 바로 미국장이 열리고 유럽장이 열리게 되면 그때 이제 로봇 어드바이저는 그쪽 데이터를 가져다 분석해서 아침에 이제 고객이 출근하게 되면 바로 리포팅이 이루어지고요. 물론 또 펀드 매니저들이 거기에 이제 본인의 의견을 집어넣겠죠. 그렇게 된다면 좀 더 이 좋은 투자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펀드 매니저나 이 파이낸셜 쪽과 관련된 이런 쪽의 그 로봇 어드바이저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시장 규모는 대단히 커질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려되는 것이 그럼 뭐 주식이라든지 뭐 채권이라든지 뭐 펀드라든지 이런 모든 걸 다 이것들이 하게 되면 이게 어떤 그 공정한 그 게임이 될 수 있습니까? 뭐 이거는 뭐 의미가 최종적으로 없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는 그 끝을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앞으로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할 거고요. 지금 당장은 고객들에게 이런 로봇 어드바이저를 이용해서 경쟁사 대비 의미 있는 그 상품 추천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최근에 그 자동차 메이커들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이 자율주행차입니다. 근데 또 한번 우리가 또 유심히 봐줘야 될 것들은 이 자동차 메이커뿐만이 아니라 비자동차 메이커, 뭐 IT 회사, 뭐 이런 쪽에서도 이제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결과물들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그 자동차의 엔진 블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두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핵심적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머신러닝, 딥러닝을 이용한 이 셀프 드라이빙 카에 관련된 뭐 소프트웨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전문기관에서 이 셀프 드라이빙 카를 뭐 레벨 0에서 레벨 4까지 이렇게 지금 등급별로 5단계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아마 시중에서 뭐 두 번째 레벨 2나 레벨 3는 뭐 볼 수 있는 단계입니다만 최종적으로는 레벨 4를 타겟으로 해서 이제 많은 자동차 메이커 혹은 비자동차 메이커들이 그 셀프 드라이빙 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우리 주변에서 이 셀프 드라이빙 카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의 생명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뭐 모든 도로에서 셀프 드라이빙 카가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여기까지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정해진 도로에서 정해진 룰로 움직이는 그런 셀프 드라이빙 카 혹은 이제 여러 개의 화물차들이 서로 연결해서 가는 그런 그 어떤 그것도 뭐 셀프 드라이빙 카죠. 그런 것들은 아마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시기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앞부분에서 그 네 개의 그 데이터 학습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가지 방법, 그 슈퍼바이저 러닝과 언슈퍼바이저 러닝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감독 학습이라고 하는 이 슈퍼바이저 러닝을 좀 살펴보면요. 슈퍼바이저 러닝은 인풋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 즉 레이블드된 데이터가 이 페어, 즉 짝을 이루고 있을 때 이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함수 fx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 그 fx의 결과값, 즉 y가 이산형으로 만약 이렇게 표현된다고 하면 이건 클래시피케이션 모형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막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y 값이 이제 연속형, 컨티뉴스 밸류로 이제 나타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리그레션 알고리즘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인풋 값에 의해서 둘 또는 그 이상의 클래스로 이렇게 분류되는 이 클래시피케이션에는 아주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뭐 데이터 마이닝이나 혹은 뭐 통계에서 이제 많이 들어보는 그런 알고리즘들이죠. 뭐 서포트 벡터 머신, 즉 SVM이라고 이제 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KNN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결정 나무 이런 것들도 있고요.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 것도 있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클래시피케이션 모형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들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 대단히 많습니다. 두 번째 그 y 값이 즉 fx의 결과값이 이 y가 연속형으로 나타낼 때는 우리가 리그레션 알고리즘을 쓰게 되는데 이 리그레션에 또 쓸 수 있는 그 다양한 알고리즘, 뭐 리니어 리그레션 가장 대표적인 거죠. 뭐 KNN도 있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약간 그 처음에 접하실 때는 클래시피케이션 모형과 이 리그레션 모형을 이렇게 그 두부 자르듯이 딱 꺼놓고 예를 들어서 뭐 KNN은 뭐 클래시피케이션 모형만 쓴다 뭐 이렇게 이제 외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데이터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KNN이 클래시피케이션 모형으로도 쓰이고요, 리그레이션 모형으로도 쓰이고, 뭐 마찬가지로 소프트 벡터 모션도 마찬가지죠. 리그레이션도 쓰이고 클래시피케이션도 쓰이고, 그래서 이렇게 그 데이터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알고리즘은 경우에 따라서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이션도 이렇게 각각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비감독 학습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자율 학습이라고도 얘기하고 있는 언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이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그 데이터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에 의한 결과값, 아까 얘기했던 그 레이블은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 데이터만 있으면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함수 fx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될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그 알고리즘이 이제 K-means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소시에이션을 하기 위한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언슈퍼바이즈 러닝과 슈퍼바이즈 러닝은 이렇게 각각 쓰이기도 합니다만 서로 이렇게 믹스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분류해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해서 요것도 어떻게 보면 딱 뭐 무자르듯이 슈퍼바이저 러닝만 하는 것 알고리즘 뭐 이렇게 하는 거 또 그것만 해서 모형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것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면서 의미 있는 모형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